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철도 노조 파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평가원과 사회부 조태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시작한 철도 노조의 파업이 지금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파업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보름 이상으로 장기화되면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열차 운행률이 70% 선으로 떨어졌고 화물 수송은 30% 감축하면서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레일은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노조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될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닌데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철도 노조는 강력하게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레일 산하의 KTX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영화인지 혹은 민영화가 곧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민영화와 경영 효율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양측 대립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된 수서발 KTX 법인화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노조 각각의 입장에 대한 명료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사실 수서발 KTX 설립이 민영화냐 아니냐 이게 사실 이번 파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핵심은 경쟁체제의 도입입니다. 코레일의 부채가 17조 원에 달하는 만큼 경영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신설되는 수서발 KTX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공기업 철도와 민간 철도가 경쟁하는 스웨덴 방식의 철도 개혁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영화 반대 여론에 밀려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영화 대신에 서울역, 용산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 여객열차, 화물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코레일이 설립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주식회사가 경쟁하는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도이치반을 지주회사로 두고 자회사끼리 경쟁하는 독일식 철도 경쟁체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는 자회사의 설립은 민간 자본이 끼어들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직영하면 간단한 문제를 괜히 자회사를 만들어 나중에 정관 변경을 통해 민간 자본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본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공적 자금만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수서발 KTX의 정관입니다. 철도 노조는 지금 당장은 공적 자금으로 구성되더라도 나중에 정관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고 민간 자본 참여 제한을 정관에 규정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의결권 제한은 상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관으로 민간 자본 진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막는 법제화를 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법인이 생기면 차량과 정비창 등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41%의 지분을 코레일이 쥐는 데다 수익을 내면 51%까지 지분이 늘어나고 이사회를 코레일이 장악하기 때문에 코레일의 이익에 어긋나는 민영화를 허용하는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고 민영화를 막는 법제화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철도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철도 요금, 특히 KTX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인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요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금 상한제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한 자체를 건드릴 생각이 없고 다만 요금 인하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는 출범 때 요금을 서울역에 비해 10% 정도 낮게 정하도록 조건 부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철도 노조는 코레일이 KTX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일반 철도, 특히 오지로 가는 적자 노선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KTX 수입이 줄어들면 결국 일반 철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수서발 KTX 설립이 공기업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아니다. 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이 대응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파업이 장기화되자 결국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22일 휴일 아침에 4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의 피신처로 추정되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검거 작전을 벌였는데요. YTN은 뉴스 속보로 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했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사측과 정부의 다짐에도 노조가 2주 넘게 파업을 계속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불편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바람직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사회적 잣대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YTN 보도에서도 양측의 과격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 경찰의 진압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실시간 앵커 멘트를 통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강제 진압이 국민적 시각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보다는 그 이상으로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부와 노조 양측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각각 나름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불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적정성 논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사상 첫 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 작전이었는데 사실 좀 논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머물고 있던 민주노총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22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경찰의 병력 투입 움직임이 감지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고 경찰도 이번 파업을 이미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일요일인 지난 22일 아침 전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셨는데요. 먼저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전 국민이 TV로 경찰의 작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튿날 모든 중앙일간지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요일 체포 작전을 통해서 철도노조 파업의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을 강조하는 홍보 효과를 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경찰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작전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사의 취재 기자들이 토요일에 쉬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경계가 토요일에 더 느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경찰의 공권력 투입 자체가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에 병력 4천여 명을 투입할 정도로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이 여야 정치권으로 또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체포작전 돌입 그 자체로 그 여파는 상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구나 민주노총의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적절하다고 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은 민주노총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여러 차례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작전은 실패했고 예상대로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당장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를 했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의 기세를 꺾어보려는 경찰의 의도는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더구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 26일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정보력 부재에 대한 논란은 확대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공권력 투입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성지로 여기는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자칫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예상치 못한 섣부른 작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올해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철도 파업 사태 쉽게 풀리질 않고 있는데요. 이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한쪽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자세로는
잘 해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부디 올해 안에는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풀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6일에 열렸던 YTN DMB 1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다큐 S 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영화배우 이두일 씨가 나레이터를 한 걸 제가 처음 본 거는 그 사람을 위한 무인화 기술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는 왜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 나레이터를 썼다. 그 이분이 이걸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수술실로 들어온 로봇 편에서는 굉장히 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나레이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나레이터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울릴 때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의 퀄리티도 이 수술실로 들어온 로봇 편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좀 낮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의 미비로 인해서 제대로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면 정말 좋은 콘텐츠로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을 또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 이제 관심이 있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경로, 루트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편성 전략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친 김에 이제 조금 지금 차 의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첨단 기술 동향인데 전문가들이 봐서도 조금 또 이런 것까지 취재가 됐구나라는 걸 좀 추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컨텐츠가 배열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맨 처음에 좀 시작하다 보면 이제 전체 시장 얘기를 잠깐 하다가 다빈치 이야기를 막 해요. 다빈치 이야기가 뭐 한 10분 정도 나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몰봇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남대 혈관 치료형 로봇 나오고 막 이런 이제 강론들이 나오고 강론의 나열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의료용 로봇은 의료용 전문 기기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빅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이름을 밝히면 무슨 간접 광고에 위험이 있을지 몰라도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알 수도 있으니까 전체 개관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분야별로 있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고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배열이 됐더라면 어떨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이렇게 짰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랑 이 제작비 차원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계속 나열하는 형식의 진행이 되는 모습은 결국 전체적으로 느낌 만들어주는데 다큐에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큐성이라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꽤 어려운 용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TRX, 주파수 공유 통신 하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조금 나올 수 있고 아까 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LTE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LTE가 뭐의 약자인지 이게 어떤 기술인지 사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이렇게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제가 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선택과 집중해서처럼 오늘 제 평의 키워드는 액센트, 강약입니다. 강약. 전반적으로 강약이 없어요. 강약이. 그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의 영상들이 조금 이제 나와서 기대는 많이 주고 있지만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레이션 전체적 톤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같은 톤으로 그 읊조리듯이 그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쫓아가길 바라지만 사운드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힘이 빠지고 이게 로우 톤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레이션이 좀 더 그 액센트를 주어서 강약을 주게 되면 영상이 설사 약하더라도 구성이 설사 완만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데 나레이션이 그거를 못 받쳐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하시는 내용을 만약에 이제 글로 쓴다면, 그러니까 작가가 먼저 쓰셨겠죠. 쓴다면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건지 나중에 굉장히 대략 난감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우리가 처음 던지는 질문이 이거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좀 주시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주제를 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랩업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구조여야 좀 이렇게 보면서도 이해가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다큐S 플러스 요 이렇게 중간에 끊는 대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기서 끊었지? 뭘 지금 맺으면서 뭘 시작하려고 여기서 끊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래서 끊고 맺음이 좀 불분명하고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논리,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다듬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겉은 참 좋으나 속이 알찼으면 더욱더 좋겠다. 그다음에 편성도 돼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청자들이 보게 하면 좋겠다라는 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인력이지만 어쨌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큐멘터리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큰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서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제작진하고 또 같이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에서는 범죄와 비리 관련 보도 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인사와 재계 인사 등은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반면 연예인은 실명으로 처리해 익명과 실명 보도의 잣대가 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YTN에서는 국내 한 유명 가발업체가 과도하게 실적을 강요해 직원들이 개인 신용카드를 돌려가며 자사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의 가발 제조 판매 회사라고 하면서도 문제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거짓 보도한 것도 아니고 유명 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한 것인 만큼 실명 보도가 시청자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20일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보조회 부탁과 관련해 신모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익명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YTN은 성매매 관련 연예인 검찰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혐의가 없다는 2명의 여성 연예인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3명의 여성 연예인을 거론하며 얼굴과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혐의가 없든 연관이 없든 성매매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여성 연예인들에게는 치명적인데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또 대기업이 연루되면 익명이고 상대적 약자인 여성 연예인이 연루되면 실명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과 관련해 익명과 실명 보도의 잣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YTN 뉴스를 보다 보면 자막에 틀린 글자가 종종 눈에 띄는데요. 지난 24일 미디어 브리핑에서는 프랑스에서 심장 전체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심장을 신장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뉴스에서는 전남 영광군인 사고 장소를 전남 영암군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승인할 예정이라는 기사에서는 자막에 영어 K가 소문자로 잘못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막의 글자가 자주 틀리면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난 23일 YTN에서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가 앞으로 7년간 1억 3천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추 선수의 계약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80억 원이라고 밝혔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대단한 액수인지 금방 와닿았을 텐데 달러로만 말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새로 창업한 신생기업이 2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기사를 방송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신생기업이 새로 생기고 문을 닫는 통계 현황만 보도하고 뜨고진 업종에 대한 분석과 창업 시 도움이 되는 기관 소개와 같은 유용한 정보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현장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 보도의 현장은 생명처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도하는 기자는 물론 시청자도 긴장과 생생함을 느끼게 하는 뉴스의 참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처럼 발표와 질문으로 보충하는 형식과 다른 뉴스 현장은 뉴스 보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중요한 사안을 중계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장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을 보고 있다는 중요성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거나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 함께 있다는 것은 정보에 대한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본 것과 간접적으로 보는 차이만큼이나 큰 간격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내용의 가치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계 방송의 어려움입니다. 대체로 현장 상황은 반복적이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그 지루함을 극복하지 않으면 현장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됩니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는 변명입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나 준비 소홀이 문제입니다.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자료 준비는 주체적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카이브 활용이 더 많아야 합니다. 영상 자료는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 상황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빗나간 예측의 탓이기도 합니다. 재빠른 결단이 따라야 했습니다. 중계 진행자의 고통보다 시청자의 고통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스튜디오와 병행하는 양동 작전으로 공간을 메우고 있지만 그 한계도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동원한 과거의 사건 현장을 제공하는 방식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출연 인물이 고정적인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인물 탐색에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뉴스의 현장 보도는 스튜디오보다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보여줄 것 없는 현장이라면 스튜디오가 더 낫습니다.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하는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이유를 축소하는 노력이 뉴스 보도의 현장성을 살리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